그녀는 막 아이를 낳았다.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그녀의 남편 민재는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나 다른 여자가 있어. 상처받은 자존심과 꿰맨 상처의 통증을 안고 젊은 엄마인 지민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선택을 했다. 지민은 3.6kg의 아기를 안고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투였다. 제왕절개 수술 부위는 타들어갔고 움직일 때마다 배가 욱신거려서 이를 악물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라도 미소 지으려 했다. 6해 동안 실패를 거듭한 임신 시도, 민간 요법과 호르몬 치료 끝에 드디어 아이를 품게 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민재는 병원에 오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 마무리로 바쁘다며 대신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갈 거라고 말했다.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을 떨구기만 했다. 임신 6개월부터 민재는 점점 집에 오지 않았다. 처음엔 일 때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피곤하다며 이유도 없이 사라졌다. 지민도 더는 따지지 않았다. 그저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아기를 재우고 그들이 함께 준비했던 작은 아기 침대에 눕히고 싶었다. 그녀는 그 아기 방을 떠올렸다. 한때 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던 공간. 택시가 집 앞에 멈췄고 시어머니가 먼저 내려 문을 열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문턱을 넘자 그녀는 낯선 정적에 놀랐다. 혹시 민재가 웃으며 반겨줄까 기대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몇 초의 침묵 끝에 하이힐 소리가 울렸다. 거실에서 젊은 여성이 나왔다. 하얀 블라우스에 빨간 치마를 입고 밝은 갈색 머리에서 퍼지는 진한 향수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 뒤로 민재가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걷던 그는 아기에게도 지민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멈춰 섰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엄마, 소개할게. 이 사람은 유진이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고 엄마도 알아두면 좋겠어. 방 안의 공기가 뻑뻑해져 숨 쉬기조차 힘들었다. 물 한 잔 따르던 시어머니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고 유리는 산산조각 났다. 아무도 그 조각을 줍지 않았다. 유진은 도전적이면서도 웃는 얼굴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녀는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다. 개인적으로 미안한 건 없어요. 남편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제 것을 되찾는 것뿐이거든요. 그 말은 지민의 가슴이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수술 자국에 칼처럼 꽂혔다. 지민은 아기를 가슴에 더욱 꼭 안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아기는 긴장을 느꼈는지 살짝 흐느꼈다가 다시 잠들었다. 시어머니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아내는 이틀 전에 아이를 낳았어. 아직 실밥도 못 풀었는데. 민재는 마치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도 알잖아. 우리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결혼한 지 6해가 지났고 이제야 겨우 아이가 생겼어. 이젠 서로 자유로워질 때야. 유진이 덧붙였다. 우리는 그녀가 고통받지 않길 바래요, 어머니. 진지한 관계이고 감출 생각도 없어요. 지민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다리는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이마에서 땀이 한 줄기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를 보며 확인하려 했다.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청춘을 바쳐 믿은 그 사람인지.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을 꾸짖지도 며느리를 감싸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을 선택했다. 각자가 저지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게 두는 듯했다. 지민은 무거운 몸을 끌고 침실로 들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수술 자리를 찢는 듯했다. 아기를 조심스럽게 아기 침대에 눕히고 본능적으로 임에 입을 맞췄다. 열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조용히 하늘의 감사 인사를 속삭였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생리대를 깨끗한 것으로 갈았다. 거실에서는 민재와 유진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진은 자신이 꿈꾸는 가게 아이디어에 대해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시선은 자꾸 침실 문틈을 향해 흘렀다. 그 눈에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서늘한 무표정만이 있었다. 정고가 가까워지자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에 과일이 담긴 종이봉투를 놓고 예의의 표시인 듯 말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치마를 정리하며 지나가던 그녀는 침실 문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다. 푹 쉬세요. 많이 지치셨을 테니까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방을 나섰고 남은 것은 향수 냄새와 또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뿐이었다. 민재는 그 직후 떠났다.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아이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지민은 아기 곁에서 그가 자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조용한 숨결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세 사람분의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밥을 먹은 건 지민과 아이 단 둘뿐이었다. 지민은 피곤해요 라고 말했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병원 가방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과자 한 봉지와 물만으로 저녁을 때웠다. 그녀는 옆으로 누워 아기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잠들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이 메아리처럼 맴돌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단지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민은 속으로 생각했다. 누구의 것도 아닌 걸 어떻게 되찾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믿었던 집이란 것이 사실은 한 남자가 잠시 머물다 떠날 임시 공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는 아기의 귀 옆에서 속삭였다. 넌 엄마가 가진 전부야. 우린 여기서 떠나야 해. 출산 후 사흘이 지나고 아직 10분 이상 앉아있으면 어지러움을 느끼는 상태였던 그때 민재의 연인 유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그녀는 이끼색 니트와 무릎까지 오는 모직 치마, 짧은 앵클부츠 차림이었다. 백화점에서 갓 나왔다고 해도 믿을 만큼 깔끔했다. 손에는 고급스럽지만 절제된 크림색 핸드백이 들려 있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당당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기에 그녀의 등장을 듣지 못했다. 유진은 익숙한 듯 부엌으로 들어와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지민 씨. 아기 좀 보러 왔어요. 선물도 드리려고요. 그 순간 지민은 침대에 누워 아이를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로는 배 위에 온찜질팩을 올려놓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으며 입에는 미열로 인한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아기는 황달로 인해 기운이 없었고 광선치료와 모유가 절실했다. 그러나 지민은 전날 유선염으로 인해 고열을 앓았고 그 충격으로 젖이 완전히 말라버렸다. 밤새 내내 그녀는 몸살에 시달리며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 속에서도 아이를 안고 있었다. 유진은 아기의 상태나 지민의 안부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가와 가방에서 분홍색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침대 끝에 내려놓았다. 여기 5만 페소가 들어있어요. 받아요. 그리고 떠나요. 애써 붙잡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세요.
지민은 봉투를 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바라봤다. 그때 정적을 깨고 갑자기 컵이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울렸다. 방금 막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오던 시어머니가 컵을 바닥에 던져버린 것이었다. 찻잔은 두 동강 났고 뜨거운 차는 유진의 다리에 튀었다. 분노에 찬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여기 시장이야. 돈 좀 쥐어주면 사람 인생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해. 유진은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지만 얼굴엔 미안함은 없었다. 그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다들 덜 고생하니까요. 아이는 그녀와 함께 있어도 돼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보았고 시어머니는 무언의 시선으로 응답했다. 그 순간 두 여자는 서로 다른 고통을 공유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깨진 찻잔 하나로 충분하다는 듯이. 유진은 끝까지 나도 여자예요. 그녀가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아요. 라고 반복했다. 마치 자비를 베푼 사람인 듯 굴욕을 던지고도 뿌듯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집을 떠나면서 봉투를 그대로 두고 갔다. 그 순간 아기가 울기 시작했고 지민은 아기를 안아 올렸다. 그 어떤 동작도 수술 부위를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줬지만 그녀는 누울 수 없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젖도 나오지 않았고 오직 엄마의 청아방 안에 맴도는 모멸감뿐이었다. 그날 점심 지민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광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시어머니는 함께 따라 나섰다. 민재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전화도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병원의 대기실에서 지민은 파랗게 빛나는 광선 아래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작은 아기, 눈은 보호 안경으로 가려졌고 맨몸으로 누워있었다. 2시간가량 거기 머물렀고 한순간 그녀는 무거운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 여기 없었을까? 그런데 그때 아기가 고개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입술을 오물거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움직였다. 그 순간 지민은 출산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는 울음, 눈물만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장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진통제 680, 살균 패드 380, 오트밀과 우유 450, 기저귀 860, 병원까지 택시비 1000페소. 그녀는 이 기록을 아이의 생일 날짜를 비밀번호로 저장했다. 그날 이후 지민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 시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아이 피부가 점점 더 노래지네. 분유만으론 체중 못 늘릴 거야.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젖을 다시 돌리기로 결심했다. 유방이 불에 데인 듯 아프고 젖꼭지는 이미 갈라져 피가 나고 있었지만 아이가 더 고통받게 할 순 없었다. 부엌 한편에는 여전히 유진이 두고 간 과일 봉투가 놓여 있었다. 지민은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골목길에 있는 고물 줍는 아주머니에게 그 봉투를 건넸다.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돌아와 손을 씻고 컴퓨터를 켰다. 열려있던 건 그녀가 예전에 설계했던 집의 도면이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그 프로젝트를 한참 바라보던 지민은 새 파일을 열었다. 파일 이름은 내 집, 나의 시작이었다. 그날 아침 밤새도록 내리던 봄비가 그치지 않았고 이웃교회의 종소리가 3번째 울릴 때까지도 하늘은 흐렸다. 지민은 첫 수유를 마친 후 여전히 열이 있었고 땀에 젖은 등은
한기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유축기 대신 뜨거운 물을 데워 수건을 적셔 유방의 통증을 완화하려 했는데 그 순간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민재였다. 그는 우비도 벗지 않은 채 들어섰다. 손에는 서류가 담긴 얇은 폴더와 파란색 볼펜이 들려 있었다. 폴더를 침대 옆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곳은 과거 민재가 일하던 자리였고 지금은 진통제와 젖병이 놓인 자리였다. 그는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이혼 서류야. 합의 이혼이니까 빨리 끝내자.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빗소리만 지붕을 때렸고 아기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다. 지민은 묻듯 물었다. 뭐라고요? 그는 반복했다. 합의 이혼 서류야. 질질 끌고 싶지 않아. 이어서 덧붙였다. 그냥 말할게. 유진이랑 함께할 미래가 있어. 너랑 이런 상태로는 안 돼.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지민은 온찜질팩을 내려놓고 폴더를 열었다. A4 용지 2장. 이름, 결혼 날짜, 사유, 자발적 이별. 볼펜이 서류 옆에 놓여 있었고 민재의 시선은 강요하듯 날카로웠다. 지민은 볼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손등의 핏줄은 붉게 부풀었고 이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통증과 분노 그리고 깊은 허탈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름을 쓰려다 선이 비틀렸고 잉크는 마치 피처럼 번졌다. 지민은 볼펜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쉬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단 3마디. 그 어떤 애원보다도 무겁고 단단한 말이었다. 민재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네가 복잡하게 만들 뿐이야. 그리고는 폴더를 챙겨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바람이 휴지를 흔들었다. 지민은 그것들을 줍고 아이를 다시 눕혔다. 아이는 뒤척이다가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다. 그녀는 베개를 열고 얼굴을 파묻었다. 마치 태양을 기다리는 돌덩이처럼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이웃들이 이혼 서류를 든 남자를 봤다고 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폴더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대신 오트밀 한 봉지를 놓고 말했다. 먹어. 저 돌리려면 잘 먹어야 해. 지민은 거의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배 안 고파요. 그냥 여기 놓아주세요.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머리를 빗었다. 그날 밤 지민은 휴대전화 메모장에 또 한 줄을 남겼다. 사육기 중 아내에게 이혼 서류 전달. 사유. 새 여자의 정당성 요구. 피해. 계량 불가. 서명. 거절. 그 이후 집안은 한겨울 부엌처럼 싸늘해졌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마당을 쓸고 물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아침은 소금 넣은 오트밀, 점심은 삶은 달걀과 채소, 가끔 말린 생선. 그녀는 마당 한쪽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지민을 부르지도 문을 닫지도 않았다. 지민은 다락방에서 여전히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아이는 잠을 깊이 못 자고 먹는 양도 적고 자주 토했다. 진통제는 떨어졌지만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점심 무렵 출산 이후 처음으로 지민은 밖으로 나가 음식을 사기로 했다. 오래된 지갑을 열어보니 임신 중 비상용으로 숨겨둔 구겨진 지폐가 몇 장 있었다. 그중 500페소짜리 한 장을 꺼내 접어놓고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을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칼로 배를 베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오트밀과 절인 달걀 하나를 샀다. 계산대에 선 아주머니는 그녀가 산후임을 몰랐다. 이건 따뜻할 때 먹어야 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등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5분을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었다. 손이 떨려서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돌아오는 걸 보고 말했다. 출산한 여자가 음식을 사러 나가다니 참 힘들다. 지민은 대답했다. 익숙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보러 나가기 전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내 아들 바보야. 자기가 저지른 일 알아서 수습하게도. 그날 밤 지민은 아이에게 분유를 타주었다. 그녀의 가슴은 갈라지고 피가 묻어나왔으며 젖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아이가 울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지만 그녀는 탓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느리고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했다. 그녀는 예전에 작업했던 집 설계도를 다시 열어보았다. 한때 시장성 없다고 거절당한 3층 건물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연필을 들고 스케치를 시작했다. 이제는 쓸모없다고 여겼던 선들, 각도를 다시 조정하고 계단을 다듬고 채광과 욕실 위치를 바꾸며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했다. 시간이 흐르고 새벽녘까지 그녀는 잠들지 않고 그 도면을 수정했다. 손은 떨렸고 눈은 침침했지만 마음은 점점 선명해졌다. 새벽 6시 40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클라라.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였고 언젠가 회사를 차리게 되면 지민을 꼭 다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었다. 클라라는 예전에 지민이 만들었던 그 거절된 설계안을 보내달라고 했다. 현재 임대용 주택 몇 채를 리모델링하는데 참고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지민은 파일을 그대로 전송했다. 이름조차 수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첫 초음파 결과를 기다리던 날처럼 뛰었다. 오전 9시 그녀의 휴대폰에 은행 문자 알림이 도착했다. 입금 4만 페소. 클라라가 선불로 보낸 금액이었다. 지민은 말없이 울기 시작했다. 아기를 안은 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몇 분 후 클라락에서 메시지가 왔다. 이건 단지 선불이야. 나는 네가 아직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돈을 지불한 거야. 그녀는 그 메시지를 저장했고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표시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다. 그동안 잔액은 늘 유지비뿐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 4만 페소는 그 어떤 굴욕이나 청탁 없이 그녀 자신의 재능으로 번 돈이었다. 그날 지민은 조금 더 비싼 분유를 샀다. 시어머니는 물었다. 돈은 어디서 났어? 지민은 대답했다. 클라라가 예전 도면을 써서 돈을 줬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분유를 바라보았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다. 둘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접시 위에는 따뜻한 닭고기 반찬이 놓여 있었다. 지민은 이메일로 클라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고 컴퓨터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아나토로스 프로젝트.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을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지민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했다. 며칠 후 어느 늦은 오후 아기를 안고 젖먹이며 낮잠을 재우고 있는데 또다시 민재가 나타났다. 예고도 없이 들어온 그는 비닐봉지 하나를 던지듯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안에는 싸구려 분유와 소형 기저귀 한 팩이 있었다. 이거 애 분유랑 기저귀야. 앞으로 애한테 뭐 필요하다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의 말은 냉정했다. 그러나 지민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아기를 안은 채 가만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에 민재는 짜증이 난 듯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네가 이제 설계 몇 장 그린다고 우리가 우스워 보여. 우리 엄마 없으면 애 어떻게 키울 건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쇠 쌀을 헹구고 있었지만 민재의 눈빛에 말을 삼켰다. 민재는 아이를 보고 말했다. 너희 엄마는 남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다 무시하는 여자야, 얘야.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 지민은 아이를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이의 울음은 마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시어머니는 물기를 닦던 손을 멈추고 비닐봉지 안에 싼 분유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난 더는 못 견디겠다. 민재는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민은 방 안에서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렀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다. 아이는 울음을 멈췄지만 입술은 굳게 담은 채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지만 작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떠날 때라고. 출산 14일째 되던 날, 그녀는 아이를 구아바 잎이 우린 물에 씻겼다. 아이의 눈은 훨씬 더 또렷해졌고 그녀의 수술 자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달랐다. 그는 또 한 번 얇은 폴더를 들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이야. 내 서명만 있으면 돼. 빨리 끝내자. 그녀는 폴더를 받아들었다. 민재는 비웃듯 말했다. 결국 포기했네. 남편은 못 붙잡고 애는 지 혼자 키우겠다고. 지민은 조용히 서류를 펼쳐 한 줄 한 줄을 읽기 시작했다. 문서에는 어떤 재산 분할 요구도, 집이나 생활비에 대한 청구도 없었다. 단지 아래쪽에 송을시로 적힌 문장이 하나 있었다. 아이의 양육과 보호, 교육에 관한 모든 결정은 어머니의 책임과 권한으로 한다. 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내 아들이니까 너한테 맡기는 거야. 이젠 불안해하지 마. 그의 말은 어딘가 기묘한 자비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민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바로 그 첫날 밤, 민재가 이혼을 요구하며 등을 돌렸던 밤. 그녀는 손톱이 침대 프레임에 박힐 정도로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고 그때 찢어진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같은 손으로 펜을 들어 서명했다. 잉크가 붉게 스며드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결심의 흔적이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서명하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아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나갔다. 그의 구두는 바닥에 진흙 얼룩을 남겼고 지민은 그 얼룩을 닦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간단한 짐을 꾸렸다. 작은 배낭에 아이의 옷과 분유, 기저귀, 병원 서류, 그리고 노트북을 담았다. 노트북은 부드러운 수건에 싸서 품처럼 감쌌다. 시어머니는 부엌 쪽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밤 11시, 지민은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조용히 택시를 불렀다. 밤바람은 싸늘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계획과 숫자, 날짜들이 돌고 있었고 눈빛은 또렷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시장 근처의 작은 방이었다. 10평도 되지 않는 공간, 작은 창과관이 화장실이 있었고 햇빛이 드는 창문이 전부였다. 아기를 매트 위에 눕힌 후 지민은 누런 천장 쪽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클라라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혼했어. 자유야. 잠시 후 클라라의 답장이 왔다. 정말 잘 됐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 다만 너 자신을 배신하지 마. 지민은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네가 있었기에 떠날 수 있었고 너 때문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방은 얼룩진 벽과 미끄러운 바닥, 낮은 천장을 가진 공간이었지만 지민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결혼 생활에서의 거의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 부활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월세만 페소를 내며 살았고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아이의 분유를 준비하고 노트북을 켰다.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클라라는 꾸준히 일을 소개해 주었다. 작은 카페나 주택, 리모델링 의뢰가 하나씩 들어왔다. 에어컨도 없고 책상도 없던 그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접이식 테이블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오전에는 설계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아이를 저렴한 보육시설에 맡겼다. 그곳은 어머니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기저귀와 분유를 무료로 제공해 주었다. 어느 날 밤 비가 많이 내리던 날, 방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빗물이 아이가 자던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고 아이는 갑자기 열이 올라 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지민은 아이를 이불에 감싸 안고 800m 떨어진 보건소까지 빗속을 달렸다. 그녀는 전신이 젖은 채로 손발이 떨리고 호흡이 가빴다. 아이를 의료진에게 맡기자 다행히 상태는 금방 안정되었다. 의사가 조용히 물었다. 남편은 어디 계세요? 지민은 또렷하게 대답했다. 이혼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 상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당신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날 밤 지민은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약속된 도면 제출 시간은 지켰다. 클라이언트는 그녀의 도면에 감탄했고 그 달에는 4만 페소의 성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돈 중 1만 페소를 월세로, 2천 페소는 기저귀, 3천 페소는 더 나은 분유로 썼고 나머지는 저축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아침 그녀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클라라가 보낸 링크였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시작했다. 출산 직후 이혼당한 한 싱글맘이 설계한 햇살 가득한 집. 지민은 멍하니 그 기사를 읽었다. 기사 속에는 햇살이 드는 지붕창과 덩굴이 자라는 벽을 가진 집이 소개되어 있었고 사진 속에는 설계를 하는 그녀 옆에서 기어다니는 아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댓글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다는 글을 남기고 있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함이 가득한 공간. 엄마의 손길이 느껴진다.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손으로 집을 그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큰 사람 하나와 작은 사람 하나가 함께 있었다. 도심 한복판의 한 카페에서 민재의 옛 연인이었던 유진이 그 기사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 속 지민과 아이를 바라보았고 손에 들린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곧 민재에게 링크를 전송하며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나 실수했어. 민재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아무런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 시각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도 레시피를 찾다가 우연히 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사진 속 지민의 이름을 확인하고 입술을 달싹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애는 내 손자만 키운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의 체면까지 지켜냈어. 6월이 끝나갈 무렵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다. 지민은 더 많은 일을 맡기 시작했다. 그녀의 도면은 점차 호평을 받았고 어느 날 젊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연락이 왔다. 카페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고 싶어요. 혹시 야간 작업 가능하세요? 지민은 곧장 대답했다. 제 아이가 자는 시간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작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그녀는 디테일하게 완성한 도면을 전송했고 얼마 후 입금 알림이 도착했다. 30만 페소.
출산 이후 처음 받는 큰 금액이었다. 망설임 없이 지민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약 쪽이 종료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이삿짐은 단출했다. 가방 3개, 하나는 옷, 하나는 아이의 용품, 하나는 노트북과 설계도. 새로운 집은 햇빛이 드는 발코니가 있었고 작은 작업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공간에 자신이 좋아하던 덩굴 식물을 놓을 계획을 세웠다. 좁은 방에서 벗어나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공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한편 지민이 떠난 뒤 민재는 가벼운 마음으로 연인과 함께 고급 아파트에 입주했다. 하지만 2달이 차에 지나지 않아 그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사유는 권력남용과 사내 연애. 수입이 끊기자 호화로운 식사는 컵라면으로 바뀌었고 유진은 변해버린 현실에 지쳐 결국 그를 떠났다. 너랑의 관계는 실수였어. 시간만 낭비했네. 라는 짧은 메모만을 남기고 일자리를 잃고 연인에게도 버림받은 민재는 결국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돌린 채 한마디만 내뱉었다. 넌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잠깐의 유혹에 팔아넘겼어. 그리고 이제 봐. 너에겐 아무것도 없잖니. 그날 밤 민재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뒤적이다가 한때 찍었던 아이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아이는 아주 작고 여리게 웃고 있었고 배경에는 아직 서로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민재는 전화를 걸려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오래전 지민이 차단한 번호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벽에는 한때 걸려있던 웨딩 사진이 사라진 채 하얀 얼룩만 남아있었다. 어느 무더운 토요일 오후 지민은 아이와 함께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돌이 훌쩍 넘은 나이였다. 민재는 먼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2사람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빨간 나무 장난감이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포장조차 풀지 않은 채였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더니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야? 지민은 조용히 민재를 바라보았다. 둘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인사는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그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더 단단히 잡고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는 장난감을 테이블에 놓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민재는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를 보고 싶어. 내 권리를 빼앗을 순 없어. 지민은 그 문자를 읽고도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아이를 재우며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고 속삭였다.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너만 있으면 나는 다 가진 거야. 어느 날 그녀가 아이와 함께 집 앞문을 열려는 순간 문 앞에 민재가 서 있었다. 그는 수입산 분유 한 통, 값비싼 장난감,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허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아이는 그를 보자 곧바로 그녀의 뒤로 숨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지민은 아이를 꼭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은 엄마가 한때 믿었던 사람이야. 하지만 엄마를 배신했단다. 민재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지민은 아이를 안고 말없이 문을 닫고 들어갔다. 일요일, 지민은 이혼 후 삶을 다시 시작하는 여성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입 밖에 꺼냈다. 출산하자마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저는 돈 한 푼 없이 비를 맞으며 도망쳤고 책상도 없이 설계도를 그렸죠. 하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아이가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깨달았어요. 저는 용서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더 이상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거라는 걸. 강당은 조용해졌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다. 돌아보니 미소 짓는 아이가 서 있었다. 고마워 아가. 너 덕분에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도 된단다.